박혜원 선생님, 지금 당장 오세요. 복도 끝에서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혜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아이의 가슴 위에 올려진 제세동기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회장 부인이시라고요. VIP실에서 난리예요. 이 아이는 지금 숨이 멎고 있어요. 혜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단호함이 응급실 안의 모든 공기를 잠재웠습니다. 하나, 둘, 셋 충격. 짧은 순간의 정적. 아이의 가슴이 들썩였습니다. 모니터에 규칙적인 심박이 돌아왔습니다. 복도 방, 문틈 사이로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허름한 점퍼, 낡은 모자, 무릎 보호대. 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 여자는 대체 누구인가? 왜 내 아들은 이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걸까? 나는 한태아. 이 병원을 세운 회장이자 며느리를 시험하기 위해 가짜 노인으로 변장한 아버지였습니다. 이야기는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내가 며느리를 시험하기로 결심한 그날, 대기실 의자에 앉자 옆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코를 찡그렸습니다. 슬쩍 자리를 옮기더니 멀찍이 떨어진 곳에 다시 앉았습니다. 젊은 간호사 한 명이 지나가다 잠깐 멈칫하더니 저기 어르신, 여기보다 저쪽 구석 자리가 더 조용할 거예요.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좀.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가난한 노인을 대하는 방식인가? 그때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손이 많이 떨리시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낮게 떨렸습니다. 제 손끝을 감싸 올려준 그 손은 의외로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허름한 점퍼, 낡은 모자, 무릎 보호대. 그녀의 눈에 비친 저는 그저 지쳐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것까지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에요. 무릎이 좀 많이 부으셨네요. 그녀는 조심스레 제 무릎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숨이 잠시 멎는 듯 했습니다. 따뜻한 손끝 너머로 이상하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여자가 내 며느리감이라니. 며칠 전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은 사람을 직업으로 보지 않아요. 마음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직접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녀가 정말 사람을 마음으로 보는 사람인지. 그녀가 제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한 직원이 나를 힐끗 보더니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저 어르신 또 오셨네. 매번 여기 앉아서.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냄새 때문에 환자들 불편해하신대요. 근데 쫓아낼 수도 없고.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약봉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약봉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무릎을 꿇고 그것을 주었습니다. 약봉지는 이렇게 접어가지고 다니셔야 해요.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그녀는 작게 웃으며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를 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전 아들 한재우가 내게 말했다. 아버지, 결혼하고 싶습니다. 나는 신문을 넘기던 손을 멈췄다. 그래. 어느 집 딸이지? 고아입니다. 간호사예요.
이름은 박혜원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신문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고아, 간호사. 두 단어가 내 머릿속을 멈추게 했다. 나는 느릿하게 고개를 들었다. 고아라니 부모도 없단 말이냐? 네. 어릴 적의 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셨답니다. 그런데 그 애가 간호사라고? 네. 대학은 장학금으로 다녔대요.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끝이 신문 모서리를 찢을 듯 움켜쥐고 있었다. 재우야, 내가 지금 하는 말의 의미를 아느냐? 압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어떤 사람들과 얽혀 있는지 다 알고 하는 말이냐?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 내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엔 아무 온기도 없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평생 후회한 일이 있다. 그 말에 재우가 눈을 들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어머니 말이다. 순간 공기가 멎었다. 재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내 어머니는 집안이 반대했어도 나를 믿었다. 그런데 나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지. 나는 말끝을 씹었다. 그녀가 병실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떠올랐다. 사람을 잃는 건 돈보다 훨씬 비싼 대가예요. 아버지, 그럼 더더욱 이해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혜원이는 조용히 해라. 책상이 쾅 울렸다. 나는 그때의 잘못을 또 반복하고 싶지 않다. 우리 집에 그런 불안 요소를 들릴 순 없어. 그게 불안 요소입니까? 재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람을 배경으로 판단하는 게 그게 옳은 일입니까? 그래, 옳다. 내가 고함쳤다. 인생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야. 사람 마음만으로 세상이 굴러가면 거지가 성공자겠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밖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다. 재우가 조용히 말했다. 그럼 아버지는 제 행복보다 체면이 더 중요하신 겁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들의 눈빛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 눈은 젊었을 때의 나를 닮아 있었다. 아버지, 저는 그 사람과 결혼할 겁니다. 아버지의 허락이 없어도요. 그 말이 떨어지자 공기가 갈라졌다. 나는 의자를 밀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너 내 말이 장난으로 들리느냐? 아버지, 장난이 아니에요.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순간 입안이 말라붙었다. 사랑이라는 단어. 언젠가 나도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땠는지 너무 잘 안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사랑 그 말 참 위험하지. 그 말만 남기고 서재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는 순간 밖에서 재우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언젠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손을 움켜쥐었다. 그 말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창밖에는 달빛이 흩어지고 오래된 시계 소리만 방 안을 울렸다. 재우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사람을 배경으로 판단하는 게 그게 옳은 일입니까?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옷장 앞에 섰다. 깊숙이 밀어 넣어둔 낡은 옷가지들이 보였다. 한때 아버지가 입으시던 옷들이었다. 기증하려다가 차마 버리지 못하고 남겨둔 것들. 나는 천천히 그 옷들을 꺼냈다. 낡은 점퍼, 바렛 모자, 무릎 보호대.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직접 확인해 보자. 그 여자가 정말 사람을 마음으로 보는 사람인지. 이번엔 내 눈으로,
내 손으로 증명해 보겠다. 거울 앞에 섰다. 낡은 옷을 입고 모자를 눌러 쓴 내 모습은 어느 평범한 노인과 다를 바 없었다. 이 모습으로 그녀를 만나면 그녀는 나를 어떻게 대할까? 새벽 5시 나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운전기사에게도 비서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택시를 탔다. 어디로 모실까요? 서울중앙병원으로.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박혜원, 이제 당신을 직접 보겠소.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그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얀 복도, 소독약 냄새, 그리고 쉴 틈 없이 오가는 사람들. 낯설지도 익숙하지도 않은 그 공간 속에서 나는 마치 세상 밖의 구경꾼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혜원은 늘 같은 미소로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환자의 눈높이에 맞춰 앉아 이야기했고, 노인에게는 천천히, 아이에게는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불편했습니다. 도대체 저 여자에게 저런 여유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첫날 오후 복도 끝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할머니, 안 돼요. 집 아니에요. 젊은 간호사가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한 할머니가 병원복 차림으로 밖으로 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손주가 학교 가는데 도시락 싸줘야 해. 할머니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손주는 이미 다 컸어요. 지금은 병원이에요. 간호사가 팔을 잡으려 했지만 할머니는 더 격해졌습니다. 나요. 내 손주 굶겨요. 그때 혜원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할머니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도시락 뭐 싸주려고 하셨어요? 혜원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할머니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계란말이. 우리 준호가 계란말이 좋아하는데. 그럼 제가 대신 싸드릴까요? 어머니는 좀 쉬시고 제가 예쁘게 싸서 갖다 드릴게요. 할머니의 눈빛이 조금씩 진정되었습니다. 정말 잘 싸줄 수 있어요? 내 어머니가 가르쳐 주시면 제가 똑같이 할게요. 혜원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천천히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저건 기술이 아니야. 저건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야. 복도 끝에서 젊은 간호사가 작게 말했습니다. 박혜원 선생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글쎄, 시간 낭비하냐? 치매 환자 일일이 맞춰주면. 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시간 낭비? 저게 시간 낭비라고? 며칠 후 저녁, 나는 병원을 떠나려다 멈칫했습니다. 복도 끝 특실 앞에 혜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교대 시간은 이미 1시간 전에 끝났을 텐데 나는 멀찍이 떨어진 의자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특실 문이 열리고 한 보호자가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잠깐만 담배 좀.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어머님 곁에 있을게요. 혜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가 복도를 걸어갈 때 눈물을 닦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특실 문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안이 보였습니다. 침대 위에는 7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모니터에서 규칙적인 신호음이 들렸습니다. 혜원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그 여성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 금방 오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어요. 여성은 대답하지 못했지만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혜원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힘드시죠? 조금만 더 힘내세요. 아드님이 얼마나 어머님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아까도 눈물 흘리시면서 엄마라고 부르셨어요. 그 순간 여성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저건 직업이 아니야. 저건 사람을 향한 진심이야.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혜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여성의 이마를 닦아주고 물을 적신 솜으로 입술을 적셔주었습니다. 지나가던 다른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박혜원 선생, 이제 집에 가. 교대 시간 한참 지났잖아. 괜찮아요.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 왜 이렇게까지 해? 수당도 안 나오는데. 혜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보호자분이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요. 조금이라도 쉬실 수 있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새벽 1시가 되어서야 보호자가 돌아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늦게까지. 아니에요. 어머님 편안히 주무세요. 혜원은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가 복도를 걸어나가는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조금 비틀거리는 걸음. 하지만 그 등은 곧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재우야,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한 이유를 알 것 같구나. 내 아들의 삶에 들어올 만큼 단단한 사람일까? 그때 복도 끝에서 다른 간호사 2명이 서류를 들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간호사 말이야, 박혜원. 그 사람? 아, 고아라던데? 응. 그러면서도 참 당당하더라. 요즘엔 회장님 아들이랑 얘기 돈다고 소문도 나던데? 세상 참 모르지. 운 좋은 거지 뭐. 둘은 킥킥거리며 지나갔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귓속에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고아, 운이 좋다. 그게 사람을 재단하는 잣대인가? 아니,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난 지금 시험 중인데. 그 순간 혜원이 복도를 지나가며 나를 보았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오셨네요. 나는 일부러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병원에 오면 더 아픈 것 같아서. 그녀는 잠시 웃더니, 그래도 자주 오세요. 안 오시면 더 걱정될 것 같아서요. 그 말에 가슴이 묘하게 저려왔습니다. 그녀는 내 손등에 묻은 반창고를 새로 갈아주며 말했다. 이건 조금 더 자주 갈아줘야 합니다. 그래야 덧나지 않아요.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의 움직임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복도 건너편에서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혜원 씨, 의사 선생님이 찾으세요. 네, 금방 갈게요. 그녀는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뛰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재우가 왜 저 여자를 사랑하는지 조금은 알 것도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그래도 고아라는 건 쉽게 바뀌는 게 아니야. 사람은 배경을 무시하고 살 수 없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재우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을 직업으로 보지 않아요. 마음으로 봅니다. 나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이 왠지 모르게 초라해 보였습니다. 며칠 후 병원은 유난히 분주했습니다. 아침부터 복도 끝까지 긴장된 공기가 흘렀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VIP 오신대. 그 그룹 회장 부인이잖아. 다들 조심해야 돼. 나는 대기실 한쪽에 앉아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VIP. 그 단어는 내게 너무 익숙했습니다. 평생 내가 듣던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 오늘따라 그 단어가 거슬렸습니다. 오전 9시 병원장이 직접 로비에 내려왔습니다. 간호부장이 각 부서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VIP 응대 매뉴얼대로 움직이세요. 실수 없도록. 복도 곳곳에서 긴장한 목소리가 오갔습니다. VIP실 준비 완료했어요? 네, 꽃도 배치했고 차도 준비됐습니다. 그 순간 응급실 쪽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차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들것 위에는 창백한 얼굴의 어린아이가 실려 있었습니다. 호흡곤란, 산소 포화도 떨어지고 있어요. 응급구조사의 다급한 목소리. 회원이 뛰어나왔습니다. 환자 상태는요? 7세나마, 천식 발작 후 호흡 정지 직전. 바로 응급실로. 그때 복도 반대편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VIP 도착하셨습니다. 검은 세단이 병원 입구에 멈췄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었고 정장 차림의 비서가 먼저 내렸습니다. 그 뒤로 품이 있는 중년 여성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병원장이 달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진료 준비는 됐죠? 네, VIP실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복도에서 직원들이 일렬로 서서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 순간 응급실에서 회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혈압 수치 불안정이에요. 산소 포화도 계속 떨어집니다. 간호사 한 명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박혜원 선생님, VIP실에서 지금 바로 오시래요. 혜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응급실 안의 아이를 향했습니다. 모니터에서 삐삐삐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박혜원 선생, 회장 부인이시라고요. 빨리 가세요. 혜원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낮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응급 환자부터 먼저 살리겠습니다. 뭐라고요? 회장 부인이 기다리신다니까요. 그래서요. 이 아이는 지금 숨이 멎고 있어요. 그 말과 동시에 모니터의 심박선이 평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삐하는 긴 경고음. 혜원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제세동기를 잡고 아이의 가슴 위에 올렸습니다. 하나, 둘, 셋 충격. 짧은 순간의 정적. 아이의 가슴이 들썩였습니다. 다시 충격. 또 한 번의 충격. 모니터가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삐삑, 삐삑, 삐삑. 규칙적인 심박이 돌아왔습니다. 혜원은 손등에 땀을 닦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이제 호흡 돌아왔어요. 응급실 안은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나는 문틈 사이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돈보다 체면보다 사람의 목숨을 먼저 본다고. 그게 진짜 의료인의 마음이란 건가. 잠시 후 혜원이 응급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복도에는 싸늘한 시선이 가득했습니다. 간호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혜원 선생, 지금 VIP실에서 난리예요. 응급 환자를 먼저 살렸습니다.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간호사가 작게 말했다. 응급 환자보다 회장님 부인이 우선 아닙니까? 이 병원 체계 다 뒤집을 겁니까? 혜원은 고개를 숙였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그 아이가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때는 순서가 아니라 생명이 먼저였습니다. 누군가 비아냥거리듯 말했다. 그래요. 역시 고아 출신은 달라. 매뉴얼보다 감정이 먼저지. 순간 내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그 말이 내 심장을 때렸습니다. 고아라서 감정이 먼저라고? 그건 나 같은 인간이 만들어낸 세상의 말 아닌가. VIP실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가 나왔습니다. 병원장님, 회장님께서 불쾌해하십니다. 담당 간호사의 태도에 대해 공식 항의하시겠답니다. 병원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사과드리겠습니다. 혜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응급실로 돌아가 환자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끝이 생명을 지켜낸 사람의 손처럼 보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저 간호사 이제 끝났네. VIP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게 될 거야. 회장 아들 믿고 저러는 거 아냐? 나는 그 모든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내가 만든 병원인가? 생명을 살린 사람이 비난받는 곳이. 그날 저녁 병원 이사회의 호출이 내려왔습니다. 응급 우선 조치에 따른 징계 회의. 나는 그 소식을 들으며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불빛이 흐릿했습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이 병원은 내 이름으로 세워졌지만 나는 언제부터 생명보다 체면을 더 지켜왔던 걸까? 이날의 사건이 그녀의 두 번째 시험이자 내 인생의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병원 게시판에는 새 공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긴급 징계위원회 소집 응급 우선 조치 위반자 박혜원 간호사. 하얀 종이 위에 새겨진 그 이름. 그 순간 내 손끝이 떨렸습니다. 마치 내 이름이 적혀 있는 듯 했습니다. 복도 끝에선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이어졌습니다. 봐요, 내가 뭘 했어요. 괜히 나댄다니까. VIP보다 애 먼저 살리면 그게 병원입니까? 역시 고아 출신이라 그런가 봐. 그 말이 들릴 때마다 내 속에서 무언가가 끓었습니다. 고아 출신이라서? 그 말 참 쉽게도 내뱉는구나. 오후 2시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흰 조명 아래 여러 명의 이사들이 앉아 있었고 혜원은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꽉 쥐어져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박혜원 선생님, VIP실의 회장 부인 대기 중에 응급 환자 미성년자를 우선으로 진료하셨죠? 네. 그 결과 VIP 환자의 치료가 지연되어 큰 불만이 제기되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병원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이유를 묻겠습니다. 그 아이의 호흡이 멎어가고 있었습니다. 규칙은요? 사람의 생명이 먼저였습니다.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멎었습니다. 누군가 비웃듯 말했다. 그래서 병원 질서를 무시했다고요? 질서가 생명을 앞서면 그건 병원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단호함이 사람들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문 밖에서 그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지금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옳은 일을 말하고 있다. 내가 만든 병원, 내 이름을 내걸고 세운 그곳에서 한 여자가 진심을 이유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병원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위원회의 결정입니다. 직무 지시 위반으로 직무 정지 2주, 인사 기록 경고 조치. 순간 내 손끝이 움찔했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채 그 안에 모든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내가 만든 병원이 아니야. 그 순간 누군가의 낮은 비아냥이 들렸습니다. 그래도 대단하지 않아요? VIP보다 애를 살렸다고 병원장 앞에서 말하는 배짱이라니. 회장님 아들 여자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역시 다르네. 그 말이 내 귓속에서 터졌습니다. 손잡이를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밀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내게 향했습니다. 병원장이 놀라며 말했다. 회장님? 나는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회의 계속하시오. 단 내 얘기부터 듣고. 회의실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나는 회원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놀람과 혼란이 동시에 비쳤습니다. 며칠 전 이 병원 대기실에서 무릎이 아프다고 말하던 노인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웅성거렸습니다. 그 노인이 바로 나였습니다. 순간 공기가 멎었습니다. 시간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그날 나는 한 여자를 시험했습니다. 아들의 결혼 상대라는 이유로 그 사람의 마음보다 신분을 먼저 봤습니다. 그게 옳다고 믿었죠.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나는 봤습니다. 돈보다 체면보다 생명을 먼저 보는 사람을. 누군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나는 혜원을 향해 한 발 다가섰습니다. 박혜원 씨, 그날 당신이 한 행동은 이 병원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린 일, 그게 왜 징계입니까? 병원장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실은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이 병원의 이름은 내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당신 같은 사람이 병원을 살리는 겁니다. 그 말에 혜원이 눈을 들었습니다. 그 눈빛엔 놀람보다도 안도에 가까운 빛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혜원 씨,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잃은 듯 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회의실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한숨을 내쉬었고 몇몇 이사들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나는 병원장을 바라봤다. 병원장, 네, 회장님. 박혜원 간호사의 징계는 즉시 철회하십시오. 그리고 표창을 준비하시오. 생명을 지킨 사람에게 주는 첫 번째 상이라고 써주십시오. 병원장은 잠시 말을 잃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나는 다시 이사들을 돌아봤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병원은 오늘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VIP도
일반 환자도 모두 생명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그것이 이 병원의 새로운 원칙입니다. 그 말에 회의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나는 내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 끝으로 나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봄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눈부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평생 사람을 판단해 왔다. 하지만 오늘 처음 사람에게 배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병원 복도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엔 늘 긴장과 눈치가 뒤섞여 있던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어딘가 밝고 부드러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환자 대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박 간호사님, 지난번에 알려주신 약 복용법대로 했더니 훨씬 좋아졌어요. 다행이에요. 꾸준히 드시고 오늘은 식사도 조금 더 챙겨 드세요. 혜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환자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그 손에는 두려움 대신 신뢰가 스며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는 며칠 전 그를 헐뜯던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혜원 선생님, 지난번 일은 정말 미안했어요. 그땐 제가 잘 몰랐어요. 혜원은 잠시 그 말을 들은 뒤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같이 환자만 생각하면 되죠. 그 짧은 대화에 공기 속에서 묘한 따뜻함이 돌았습니다. 누군가 작게 말했습니다. 이상하지, 예전보다 일하기가 편해졌어. 응. 다들 환자 먼저 보니까 서로 덜 부딪혀. 그 말이 내 귓가에도 닿았습니다. 나는 복도 한켠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람 하나가 바뀌니 병원 전체가 바뀌는구나. 이게 바로 진짜 리더십이었구나. 잠시 후 병원장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병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요? 직원들 사이에서도 혜원 씨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이제야 우리 병원이 병원 같아졌다고요. 나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말, 참 오래 기다렸던 말이군요. 복도 끝 창가에는 혜원이 있었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어깨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붕대를 감아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프면 참지 말고 꼭 말해야 해요. 알겠죠? 네, 간호사 선생님. 아이의 목소리가 또랑또랑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돈이 아니야. 그 마음 하나, 그 따뜻한 손 하나가 세상을 살리는 거였구나. 그날 저녁 나는 오랜만에 집 정원을 걸었습니다. 나무잎 사이로 저녁 햇살이 부서졌습니다. 발걸음이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로비 한켠에는 작은 명패가 걸렸습니다. 환자를 가장 먼저 본 사람 박혜원. 그 명패 아래 나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출신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 그 한 문장이 나의 전부를 바꿔놓았다. 그날 밤 혜원에게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병원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모두가 환자를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제 자리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나는 천천히 답장을 썼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병원을 살렸소. 그리고 내 마음도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날 이후
이 병원은 사람의 마음이 먼저인 병원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문득 아들 재우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은 사람을 직업으로 보지 않아요. 마음으로 봅니다.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옳았다. 그리고 나는 이제야 내가 말한 그 마음을 이해한다. 봄의 끝자락 창밖에는 부드러운 노을빛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나는 오랜만에 서재에 불을 껐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명함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태아 회장. 한때 자부심이었던 그 명함은 이제 낡은 종이 한 장일 뿐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재우의 목소리였습니다. 혜원이 만나 뵙고 싶대요. 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가야겠구나. 한옥 레스토랑의 창가 자리는 고요했습니다.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나, 재우, 그리고 박혜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찻잔에서 김이 올랐습니다. 그 김 너머로 보이는 혜원의 얼굴엔 긴장과 진심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박혜원 씨. 네, 회장님. 아니, 오늘은 그 이름 말고 그냥 혜원 씨라고 부르겠소. 그녀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며칠 전 병원에서 나를 처음 봤을 때 기억하오? 무릎이 아프시다던 그날 말씀이신가요? 그래요. 그날 나는 당신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졌습니다. 그녀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을 판단한다고 하면서 정작 나는 사람의 마음을 보지 못했소. 당신은 내 아들의 여자가 아니라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었소.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요. 그저라는 말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힘이었소. 재우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엔 예전엔 보지 못했던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재우야. 네, 아버지. 너는 내 어머니를 닮았구나. 네. 사람을 먼저 보는 눈, 그건 내 어머니가 가진 가장 큰 힘이었어.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창밖의 노을이 점점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혜원 씨,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니요. 이제 그 말은 그만두시오.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버지라고 부르시오. 그녀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잠시 후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그 한마디에 내 오랜 오만과 후회가 눈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나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혜원이 재우의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따뜻하고 잔잔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속으로 말했다. 한 여자의 진심이 한 병원을 바꾸었고 한 아들의 사랑이 한 아버지를 바꾸었다. 그리고 이제야 알겠다. 가족이란 같은 피가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이란 걸. 창밖으로 봄의 노을이 완전히 사라지고 저녁에 은은한 불빛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빛이 식탁 위를 비추며 세 사람의 그림자를 하나로 이어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 하나가 일찍 떠 있었습니다. 사람을 마음으로 본다는 건 결국 나 자신을 다시 보는 일이었구나.
그날 밤 서재 불빛 아래에서 나는 명함 하나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한태아 회장. 그 아래에 펜으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제는 한태아 아버지. 그날이 내 인생의 첫 번째 봄날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손길이 별트리한 사연을 세상으로 불러오는 빛이 됩니다. 감사합니다.